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인플레이션, 지은이 한오백, 우르반 바허, 마르코 헤르만, 옮기니 강영옥, 발행 다산북스입니다. 누가 풀린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돈과 권력, 그리고 부의 미래에 관한 위대한 통찰. 지난 2000년 동안 발생했던 인플레이션의 패턴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최근 20년간 인플레이션의 패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물가뿐만 아니라 주가와 부동산 등 자산 가격도 동반 상승한 것입니다. 앞으로 세계 통화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부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돈을 보호하는 법, 저금리 시대에 수익성 있는 투자를 하는 법, 위기의 노후를 현명하게 설계하는 법까지 모두 소개합니다. 지난 2000년간의 세계 경제 흐름부터 오늘날 소시민들의 가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온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대하고 놀라운 통찰의 세계가 지금 펼쳐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온건한 인플레이션의 파괴력. 당신은 지금 수련이 떠있는 호수를 바라보고 있다. 수련으로 덮인 면적은 매일 2배씩 증가해서 17일이 지나면 호수는 완전히 수련으로 뒤덮여 버린다. 여기서 퀴즈를 하나 풀어보자. 수련이 호수의 절반 면적을 덮으려면 며칠이 걸릴까? 계산하기 전에 먼저 수련으로 덮인 면적이 매일 2배씩 증가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정답은 16일이다. 16일째에는 호수의 절반이, 17일째에는 호수 전체가 수련으로 덮인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답을 쉽게 못 맞힌다. 무턱대고 계산부터 하려고 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습성은 인간의 진화 배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인간은 기하급수적 변화를 인식하는 데 서투르다. 머나먼 과거에 인간이 먹잇감을 찾아 장거리로 돌아다녀야 했던 때에 자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이동했는지 알려면 직선거리만 계산할 줄 알면 됐다. 지나치게 먼 거리는 비례식으로 계산하면 됐다. 매머드를 사냥하거나 검치 호랑이를 잡는 데에는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수 방정식, 즉 기하급수적 변화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다. 인간의 진화 프로세스에서 기하급수적 변화를 인지하는 사고는 빠져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 프로세스는 직관적으로 체험할 수도 없다. 온건한 인플레이션이 미치는 기하급수적 영향력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인간의 진화 과정과 머릿속 프로세스에 기인한다. 다음 예시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영향력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자. 현재 1000유로인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인플레이션율이 1%라고 하면 1년 후 제품 가격은 1010유로, 10년 후에는 1104유로, 20년 후에는 1220유로다. 그렇다면 현재 제품 가격이 1000유로이고 인플레이션율이 2%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10년 후에 1218유로, 20년 후에 1485유로여야 정상적이다. 국제통화기금은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을 매년 4%씩 인상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제품 가격은 10년 후에는 이미 1480유로, 20년 후에는 2191유로가 된다.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로 살펴보자. 2016년 뮌헨의 맥주 축제인 옥토퍼 페스트 시즌에 맥주 한 잔 가격이 10유로라고 했을 때 IMF 권고 사항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을 4%로 계산하면 10년 후에는 맥주 가격이 14.80유로다. 만약 IMF 권고 사항보다 2% 높은 6% 인플레이션율로 계산하면 17.91유로다. 온건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는가? 10년이나 20년은 시간 간격이 그다지 크지도 않은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 사람들은 대개 25세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40년 후쯤 퇴직을 한다. 40년 동안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율이 2%라고 가정하면 구매력은 절반으로 감소한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율을 4%라고 가정하면 어떨까? 구매력은 80%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노후 대비가 가능하겠는가? 이처럼 2%, 3%, 4%인 온건한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파장은 아주 심각하다. 온건한 인플레이션은 슬금슬금 다가오기 때문에 체감하기조차 어렵다. 지폐의 탄생. 인플레이션은 근래의 발명품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다. 그런데 왜 20세기에 들어 급작스럽게 세계 경제가 통째로 흔들리고 있는 걸까? 바로 지폐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 돈이 처음 발명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지난 수천 년 동안 황소, 조개껍질, 돌, 소금, 향신료, 식료품 등 온갖 종류의 물건이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황소는 최초의 교환 수단이자 계산 단위였다. 그래서 돈과 관련된 단어의 어원 중에는 황소에서 유래한 것이 많다. 스페인어로 돈을 페쿠니아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가축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페쿠스에서 유래했다. 지금도 독일어로 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표현을 할 때 페쿠니에르라는 형용사를 사용한다. 한편 황소의 수를 셀 때는 머릿수로 세는데 라틴어로 머리를 카푸트라고 한다. 영어 단어 캐피탈은 이 카푸트에서 유래했다. 요금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fee도 가축이라는 의미의 게르만어 피후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온갖 종류의 물건을 교환 수단으로 사용해오던 인류는 금속을 가공하는 법을 익힌 후로 좀 더 전문화한 방법에 눈을 떴다. 최초의 금속 동전을 주조한 것이다. 현존하는 유물을 기준으로 하면 최초의 동전은 기원전 600년, 현재 터키 지역에 있었던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 왕 시대의 것으로 알려졌다. 돈과 관련된 유물을 관찰하다 보면 6세기 중국의 생활상을 짐작할 수도 있다. 일찍이 동전을 지불 수단으로 도입한 중국인들은 서로 물품을 교환하는 물물 교환 형태에서 점차 도구를 본떠서 만든 물건을 지불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실물 도구를 교환하는 것보다 이 방법이 훨씬 간단했기 때문이다. 도구를 본떠서 만든 물건은 차츰 동전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종이를 화폐로 사용한 시점은 이로부터 한참 후인 20세기였다. 종이를 거래 수단으로 보급시키자는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는 듯 했다. 별 탈 없이 보편적인 거래 수단으로 정착되었지만 종이를 돈으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에는 엄청난 파괴력이 숨겨져 있었다. 10세기 중국 교역 상인들이 거래 수단으로 종이를 사용하기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일단 동전을 주조할 금속이 부족했고 종이는 사용하기 편리했다. 이전에는 상인들과 교역을 할 때 물건을 담보로 맡겼지만 이제 물건의 가치를 명시한 종이만 있으면 간단하게 거래를 할 수 있었다. 이 종이가 발전하여 고유한 화폐가 되었다. 이 화폐는 물건의 실질 가치를 완전히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와는 달랐다. 종이에 명시된 가치가 언제 어디서나 보장되는 놀라울 정도로 가치가 안정적인 형태의 화폐였다. 이 화폐는 구매력이 감소할 수 없었다. 수천 년 후 이 아이디어는 다시 논의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상품 화폐와 금태환 화폐를 사용하면 인플레이션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화폐 체계를 도입하면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여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화폐도 순식간에 인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졌다. 지폐의 위력을 알아챈 국가가 은행권 발행을 독점한 것이 문제였다. 13세기 중국에서는 지폐가 유일한 합법적 통화로 자리매김했다. 중국인들은 지폐를 화폐 역사의 청사진이라 여겼기 때문에 이 작업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한 가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국가에서 국권을 폐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권을 계속 발행했던 것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화폐를 마구 찍어내듯이 말이다. 1380년에는 지폐 한 장이 동전 1000개의 가치를 갖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1535년에는 지폐 한 장당 동전 0.28개로 가치가 급락했다. 최초의 지폐 인플레이션이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장본인은 국가였다. 앞으로도 이 역사는 반복될 것이다. 물론 최악의 인플레이션은 지폐가 유발하는 인플레이션이다. 금속, 물품 혹은 기타 실물을 기본으로 하는 화폐와 달리 지폐는 별도로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껏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금의 저주. 역사는 승자의 편에서 기록된다. 역사의 실제 주인공인 민중은 언제나 조연 배우 신세다. 수많은 민중들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은 진정성 없이 위대하다는 평가만 받을 뿐 승자들의 화려한 역사의 후광에 가려져 있다. 정치인들은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거창한 정책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역사의 진정한 주인공인 소시민들의 삶을 돌아볼 때다. 곧 알게 될 테지만 소시민들은 정치가 짊어져야 할 짐의 대부분을 짊어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생긴 짐은 적게 가진 자가 더 많이 짊어지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증거도 있다. 정치인들은 소시민들이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을 걱정해야 한다.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으로 더 많은 타격을 입을까? 첫 번째 주장은 너무도 자명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집도, 금도, 유가물도 없다. 지갑 속에 현금이 조금 들어있을 뿐이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 현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상황은 세금에도 영향을 준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과 자산의 대부분을 현금 형태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금도 대개 현금으로 지불한다. 이 메커니즘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받을 방법이 적다.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주식, 부동산, 임야, 귀금속 등 소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것들을 산다. 정말로 돈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자산관리사에게 맡긴다. 하지만 매달 20유로밖에 저축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투자를 한단 말인가? 자산관리 수수료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다. 이 푼돈으로 재산을 불려야 한다는 얘기다. 가난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학력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많이 배우지 못했으니까 적게 버는 건 당연하다. 이러한 잘못된 논리가 정치화되면 구조적 불이익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숨겨진 메커니즘을 정말로 전혀 이해하지 못할까? 이 말이 사실이라면 이들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언뜻 보면 논리적인 주장처럼 들린다. 그런데 못 배워서 당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들은 인간의 영리함을 너무 우습게 본 듯하다. 인간은 돈 문제가 얽혔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 이에 대한 경험적 증거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고소득자들보다 저소득자들의 주름살이 더 깊어진다. 왜 그럴까? 여기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금이 아니라 소득이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나 사회복지수당도 소득에 속한다. 그런데 사회복지수당이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조정되지 않는 경우 인플레이션의 타격이 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가난한 가정의 경우 식료품비, 주유비, 임대료 등 생활 물가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러한 생활 물가가 상승하면 가난한 가정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특히 심각하다. 반면 귀금속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연금 및 사회복지수당을 수령하는 가정은
상대적으로 타격을 조금 입는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가격 변동폭이 심한 휘발유 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이었다. 다소 조심스런 얘기지만 납세에 관해서라면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소득도 상승하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조세 시스템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어서 세율에 따라 조세 부담액이 증가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재정적 견인이라 한다. 예를 들어 독일 납세 의무자의 절반 정도가 소득세 납부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따진다면 극빈 계층은 누진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득을 보고 있는 셈이다. 극빈 계층에게서는 걷어들일 것이 없어서 누진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 납부자에게 위로가 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다. 국가는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일까? 채권자의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으면 채무자에게 이득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가치가 떨어지므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제 아무리 대단한 학자, 예언자, 자본시장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인플레이션율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의론자들은 비열한 속임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것이다. 오로지 국가만 이 일을 벌일 수 있다. 아이디어는 단순하다. 일단 국가는 최대한 빚을 많이 지고 본다. 그 다음에 빚더미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는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양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먼저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릴 방안을 찾다가 최악의 경우에 파산 신청을 할 것이다. 국가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 먼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한다. 그러다가 최악의 상황에 몰리면 국가가 부도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유권자인 국민에게는 좋을 것이 없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환영받을 만한 선택은 아니다. 그런데 국가에는 한 가지 카드가 더 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앞서 페터의 사례에서 보았던 단순한 전략이다. 국가는 적당히 빚을 지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한다. 국가에 돈을 빌려준 국제자금시장과 국민은 예상치 못했던 고인플레이션에 깜짝 놀란다. 그리고 경제는 예상 시나리오대로 돌아간다. 국가의 부채가 평가절하되면서 실질 부채 부담이 감소하는 것이다. 정말 국가는 인플레이션 게임의 승자일까? 미국 경제에 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1946년에서 1974년까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채 감소 효과는 20%에 불과했다. 80%는 미국 경제 발전의 속도가 붙으면서 정부의 부채 성향이 세전 기준 흑자를 기록하고 부채가 감소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대안정기였던 1974년 이후부터 인플레이션은 미국 정부의 부채 해결사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60년부터 2005년까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의 경제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예산 적자의 주된 원인은 기초 재정 수지 적자였다. 반면 인플레이션의 부채 감소 효과는 10%에 불과했고 90%는 GNP 증가로 인한 것이었다. 이 연구 결과대로 인플레이션이 국가의 부채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까? 섣불리 낙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연구 대상 기간에 이 국가들은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세금은 줄였으나 앞서 살펴보았던 금융 억압으로 재정을 충당하고 있었다. 이미 설명했지만 국가는 납세자의 주머니를 은근슬쩍 털어가고 있었다. 금융 억압으로 국민으로부터 착취한 금액은 조세 수입의 20%에서 30%에 달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100%를 초과했다. 이렇게 좋은 무기가 있는데 국가들이 굳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러나 지금처럼 자본시장이 세계화되고 자본 이동성이 높은 시대에는 금융 억압으로 재정을 충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조장 정책으로 돌아온 것이다. 정치인들에게 인플레이션으로 국가의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예나 지금이나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소리 없이 일어난다. 인플레이션만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화폐의 가치와 부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둘째, 인플레이션은 의회의 결의안이나 장관의 공식 선언도 없이 익명으로 진행되는 행사다. 책임자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정부는 쉽게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게다가 공식 인플레이션 수치는 조작도 가능하다. 이 문제에 관해서라면 전문가인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에게 물어보길 바란다. 왜 지난 수십 년간 금리는 급격히 떨어졌을까? 일반인들은 2007년이 되어서야 저금리 기조가 전 세계적 현상임을 본격적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융업계 내부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이 현상을 다뤄왔다. 지난 20년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단기 대출뿐만 아니라 장기 대출 금리가 4%에서 6%에 머물렀다. 일부 국가의 금리는 0%로 떨어졌고 심지어 마이너스 때도 돌입했다. 지난 30년간 이례적으로 실질 금리가 감소하는 현상이 전 세계에서 관찰되었다. 실질 금리 예측에서도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리라는 걸 간파하지 못했다. 역사를 돌아보면 전쟁 부채, 금융 억압, 고인플레이션이 맹위를 떨칠 때 실질 금리가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관찰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오랫동안 독일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채무자, 소위 1등급 채무자로부터 얻은 장기 대부 수익은 6%에서 9%였다. 단기 자금에 대한 시중 금리는 보통 1에서 2%포인트 미만이었다. 1996년 이후 10년간 채권 이자는 5% 문턱 아래로 떨어졌고 급기야 2010년에는 3% 미만을 기록했다. 2014년 이후 독일 국채 수익률은 0% 주변을 맴돌았다. 그러다 2016년 국채 증권의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쉽게 말해 독일 국채에 100유로를 투자하면 몇 년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유로 미만이라는 것이다. 단기 대부 금융시장의 사정은 더 심각하다. 수년 전부터 이미 금리는 1% 미만이었다. 2012년에는 금리가 0, 2014년에는 마이너스 금리를 기록했다. 단기 자금 투자를 하면 수익은커녕 손해라는 얘기다. 차라리 베개 밑에 돈을 숨겨놓는 편이 낫다. 지난 수십 년간 금리가 급격히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가설을 제시하였다. 그 첫 번째 이유로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글로벌 저축 과잉을 꼽았다. 버냉키는 세계 자본시장에서 중국이 자본 투자 규모를 축소하고 있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가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모드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 결과 자본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금리는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금리 현상이 발생한 두 번째 원인이 구조적 장기 침체에 있다고 보았다. 세계 경제의 생산성과 혁신력이 줄어들면서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투자가 감소했기 때문에 투자 자본 수요가 감소했고 금리도 동반 하락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경제 위기, 2007년 부동산 위기, 유로 위기 등 2000년대에 발생한 금융 위기도 금리 하락에 일조했다. 이후 많은 기업과 은행들이 리스크는 피하는 대신 부채와 투자를 줄이고 안정성 있는 투자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분위기 역시 자본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금리를 하락시키는 데 한몫했다. 근래 각국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은 전 세계를 저금리 자금에서 시작하여 제로금리로 판치게 만든 장본인이다.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설과 해석이 다양한 만큼 주안점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정적인 질문은 하나다. 제로 금리 시대에 접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경제 리스크가 더 심해지리라는 전망은 확실하다. 금리 인상이 미치는 여파.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3대, 6대, 3 사업 모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원인은 고객이 은행이 맡긴 돈으로 대출 사업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자 수익이 줄어들수록 은행 사정은 어려워진다. 3%로 빌려서 6% 이자로 빌려줄 때가 0%로 빌려서 1% 이자로 빌려줄 때보다 수익률이 높은 건 당연한 일 아닌가. 은행 역시 저금리 현상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은행들은 단기적으로는 이 상황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지점 폐쇄, 직원 정리해고, 수수료 인상 등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든 것이 괴롭고 불확실하다. 모두가 원하듯 금리가 인상되어야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금리가 인상되어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첫째,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 시세가 하락한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채권은 사실상 대출이나 다름없다. 소유주에게 합의된 기간 내에 일정 금액을 고정금리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힌 차용증을 고객인 국민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다른 투자 상품에서 2% 금리를 제공한다면 채권만큼 매력적인 투자 대상도 없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채권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할 것이다. 반면 다른 투자 상품의 일반 금리 수준이 6%라면 고작 4% 수익의 국채는 투자 대상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가격 할인을 할 때만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인다. 여기서 가격 할인이란 4% 채권의 가치, 즉 시세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금리가 너무 빨리 상승하면 채권 시세는 떨어진다. 그리고 은행에서 이러한 채권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채권 시세, 즉 투자 가치는 급격히 떨어진다. 이 경우 은행이 심지어 지불 불능 상태에 빠지지는 않더라도 재무제표상으로는 은행 위기 상태다. 둘째, 금리가 인상되면 3대, 6대, 3 원칙이 흔들린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은행은 단기 예금 고객으로 3% 금리를 지급하고 돈을 빌린 다음 이 돈을 다른 고객에게 6% 이자를 받고 장기로 빌려주었다. 금리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은행은 단기 예금에 대한 이자를 6%로 인상시켜야 하지만 6% 장기 대출 금리에는 장기 계약을 한 것이므로 변동이 없다. 따라서 이 상황은 은행의 사업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금리가 인상되면 단기 예금 고객에게는 6% 금리를 적용하고 6% 고정금리의 장기 대출 고객에게는 계약대로 6% 금리만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6대 6대 0이다. 결국 은행이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제로인 셈이다. 놀고 먹으면서 벌 수 있는 돈도 없고 은행 수익은 물론이고 은행 이사진의 보너스도 제로다. 제로금리 정책 분석 결과를 보고 나니 눈이 번쩍 뜨이지 않는가. 일반 국민의 예금 및 연금 시스템은 제로금리인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유럽 중앙은행은 시장에 투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채권을 판매하는 금융정책은 앞뒤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추진해왔다. 잘못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 오랫동안 명맥을 유지해온 예금 및 연금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게다가 제로금리 정책까지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가계와 투자자들은 수익이 불안정하고 리스크가 높은 상품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상태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마법의 삼각형. 당신이 중요도, 장점, 유용성에 따라 다양한 투자 형태를 정리해보고 싶다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을 알고 있어야 한다. 바로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으로 이루어진 마법의 삼각형이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자. 첫 번째 구성 요소인 안정성은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모은 재산을 유지하거나 일정한 한계치 아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큰 위험은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성은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여겨진다. 물론 안정성을 원한다면 높은 수익을 포기해야 한다. 안정성을 추구하는 투자일수록 투자 수익도 낮기 때문이다. 더 많은 수익을 원한다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안정성의 걸림돌은 투자의 두 번째 기준인 수익성과 갈등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투자 수익은 투입된 자본에 대한 이익금을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유로에 매수하여 150유로에 매도하면 50유로의 수익이 남는다. 이것을 자본을 100유로 투입하여 50% 수익을 올렸다고 표현한다. 그렇다면 수익은 어떻게 얻는가? 수익의 유형은 이자, 배당금, 임대료, 국가 보조금, 시세 차익 혹은 매도 차익 등으로 다양하다. 수익률을 잡아먹는 제1요인은 아마 세금일 것이다. 당신이 수익을 계산하기도 전에 세금이 공제되어 있다. 투자의 세 번째 기준은 유동성이다. 여기서 유동성이란 투자 자본의 가용성, 쉽게 말해 투자 상품을 얼마나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독일 증시 닥스 상장 기업의 주식은 1시간 내에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높다. 반면 거실 벽에 걸려있는 렘브란트 그림은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심지어 당신이 20센트의 헐값에 거래할 용의가 있다고 해도 말이다. 따라서 렘브란트 그림을 소장하는 것은 유동성이 낮은 투자다. 여기서 또 다른 목적 간 갈등이 일어난다. 유동성이 높은 투자일수록 리스크가 적다. 투자물을 시세에 맞춰 빨리 처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스크가 낮은 만큼 수익률도 낮다. 따라서 유동성이 낮은 투자인 경우 투자자들은 대개 매도 가능성이 낮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프리미엄으로 받는다.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이 세 가지 기준을 꼼꼼히 따져봤다면 실질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어도 좋다. 이제 간단한 투자 팁을 살펴보도록 하자. 시멘트로 된 금, 부동산. 투자로서의 부동산.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부동산 투자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멘트로 된 금이라 불린다. 투자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장 좋아하는 투자 대상이 부동산이며 그 다음으로 정기 예금과 예금 통장이 뒤따른다. 앞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유가물로서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시기를 잘못 타서 자산 거품이 꺼지면 금쪽 같은 돈을 투자해봤자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이때의 부동산은 투자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 차라리 돌멩이에 투자하는 편이 나을 정도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부동산 업계에는 오랫동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통용되는 원칙이 있다.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세 가지 기준은 첫째도 입지 조건, 둘째도 입지 조건, 셋째도 입지 조건이라는 것이다. 핵심만 콕 집어 말하면 베를린과 뮌헨처럼 입지 조건이 좋은 대도시에는 투자할 가치가 있지만 바이에른 숲속은 투자해봤자 돈만 날리기 십상이라는 소리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모든 부동산은 유일무림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일단 부동산 투자자를 세 부류로 나누어 이 문제를 살펴보자. 부동산 투자자는 크게 거물급 투자자, 자가주택 건축주의자, 소유주나 자택 구매자와 같은 개인 투자자, 소액 자금을 굴려서 마련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투자자로 나뉜다. 거물급 투자자들은 대개 자체적으로 투자팀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엄두도 못 내는 거액의 자본을 굴릴 수 있다. 개인의 능력으로 어떻게 대형 사무실 단지를 매입하겠는가?
개인이 이런 곳에 투자를 했다가는 부동산 시장이 동요하면 쫄딱 망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률 측면에서는 훌륭한 투자가 아니다. 물론 대출 기간 동안 집주인에게 허용되는 대출 금액이 많아서 재산 형성에는 도움이 된다. 또 은행에서는 부동산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주택자금을 쉽게 대출해준다. 대출을 받으면 총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레버리지다. 80% 혹은 심지어 100%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유의하자. 경기가 악화되면 주거래 은행이 대출 연장을 거부하거나 최악의 경우 강제 매각 처분을 하여 주택 매입자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출이 오히려 족쇄가 될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자본 투자 목적의 주택 매입자라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세입자 보호 강화, 임대료 상한가 규정, 임대료 인상 금지 규정과 같은 법률 규정 혹은 재건축 규정 등은 임대료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게다가 진상 세입자라도 들어오면 임대 수익은 고사하고 세입자가 나가기도 전에 파산하기 십상이다. 이것은 자본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발생 가능한 수많은 위험 가운데 하나다. 물론 매도자는 당신에게 임대 수입만으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이는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일이다. 임대료가 인하되거나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이 모든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변수가 생겼을 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놓아야 한다. 그러므로 임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마라. 세입자가 끊길 위험이 없고 임대 수입이 일정하다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당신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임대 수익 보장이라는 내용이 주택 매매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거나 보장이라는 말 자체가 의미 없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주택 마련 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혹은 자산으로서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 개방형 부동산 펀드다. 여러 예금들의 자본을 모아서 부동산에 공동으로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풀어 설명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소액을 투자하면 운용회사에서 이 자금으로 세계 각국의 부동산을 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 부동산에 대한 일정한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주식 투자의 3가지 기준. 투자의 3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를 해부해보자. 첫째, 리스크를 따져보자. 주식은 부동산이나 채권에 비해 시세 변동 리스크가 현저히 크다. 주식은 금융위기에 매우 민감한 데다 주식시장에는 정기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의 위기는 3년에서 8년 주기로 발생한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위기는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 당신이 주식 투자의 리스크를 줄이고 싶다면 장기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투자 기간을 길게 10년으로 잡으면 리스크는 80% 감소하고 20년으로 잡으면 연수익의 변동폭이 약 90% 감소한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리스크가 적은 셈이다. 주식 투자의 리스크는 투자 시 점검해야 할 2번째 기준인 수익률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계 수치를 살펴보면 지난 수십 년간 주식은 평균 8%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향후 수십 년 동안은 경제성장 둔화로 인해 이보다 2 내지 3%포인트가량 더 낮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 정도의 수익률은 다른 투자 대상에 비해 아주 매력적인 수치다. 투자의 3번째 기준인 유동성은 당신이 투자하는 주식 종목에 따라 좌우된다. 유동성을 판단할 때는 표준 종목 주가와 참고 종목 주가를 구분해서 따져봐야 한다. 표준 종목 주가란
국내외 주식시장의 지표로 삼는 대기업의 주가를 말한다. 이를테면 세계 최대 종합화학회사 바스프, 독일의 종합금융회사 도이체방크, 유지 제품이 주력 생산품인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 세계적 디지털 산업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 등이다.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는 유동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초단위로 매매가 이루어지며 공정한 시세로 거래된다. 반면 참고 종목 주가는 중소기업의 주가를 말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니치 고객을 중심으로 활동하거나 작은 국가나 소형 증시에 상장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주식을 원할 때 항상 매도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 있다. 표준 종목 주가와 참고 종목 주가는 핵심 자산군과 위성 자산군으로 투자 전략을 짜볼 수 있다. 일단 핵심 자산군에는 리스크가 낮은 표준 종목을 넣어 큰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 위성 자산군에는 참고 종목을 양념처럼 넣는다. 참고 종목은 유동성이 낮고 리스크가 큰 대신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참고 종목을 위성이라 한다. 금. 원소 기호는 AU로 라틴어 아우룸의 약자이자 원소 번호 79의 전이금속, 주기율표에서는 11족 6주기에 속하는 구리족 원소, 바로 구리와 함께 흔하지 않은 유색 금속 중 하나인 금이다. 금은 예로부터 유가물의 대용품으로 여겨졌다. 금은 수천 년 전부터 지불 수단이자 가치 보존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수차례의 화폐 개혁과 금융 위기를 겪고도 끈질기게 살아남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을 안전한 투자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금 투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실제로 금 혹은 금 인증서에 대한 투자 비율은 7%밖에 안 된다. 하지만 금 역시 인플레이션을 직접 막아주지는 못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사람들이 금 투기를 하기 시작하면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에 투자하면 투자액을 금으로 환산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물론 수십 년 정도의 오랜 시간은 아니다. 이런 까닭에 금 투자에서는 이자와 배당금을 지불하지 않는 덕분에 이자의 배당금 문제로 밥그릇 싸움을 할 일이 없다. 게다가 시세 변동의 측면에서 볼 때 금은 리스크가 높은 투자 대상이다. 따라서 금에 투자하려면 장기간을 두고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금 시세는 주식 시세처럼 10년, 20년, 30년, 40년 등 변동폭이 크다. 기간에 따라 변동률이 15%에서 18%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한다. 반면 금과 달리 주식은 연 초과 수익이 1%에서 3% 사이다. 금 시세는 공업 수요, 보석 산업 수요, 달러 시세, 금융 위기,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를 이용한 투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는 시장을 동요시키는 요인이어서 항상 중앙은행에서 금을 매입하거나 매각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고, 이런 소문에 사람들은 신경을 곤두세운다. 화폐 개혁, 화폐 가치 평가 절하, 화폐 질서 몰락 등의 문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사실 이런 사태가 터졌을 때 베개 밑에 감춰둔 금이 있다면 이때의 금은 말 그대로 최후의 보루다. 실제로 사람들은 베개 밑에 숨겨두기도 하고 강도에게 도난당할 것을 대비해 은행에 맡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도 안전한 방법은 아니다. 재산세나 전쟁 부담금 명목으로 언제든 국가에서 이 금에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 맡기지 않고 금덩어리로 보관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손을 댈 수 없다. 대신 강도에게 도난당할 위험은 더 높아진다. 최후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금덩어리를 숨겨 놓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몫이다. 재난 상황에서 금은 더할 나위 없이 유용한 재산이지만 투자 수단으로서는 덜 매력적이다. 투자의 세 가지 기준을 잣대로 금 투자의 매력성을 따져보자. 먼저 금은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투자 기준인 수익성 측면에서는 거래 비용이나 보관 비용을 통해 올릴 수 있는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세 번째 기준인 유동성은 높은 편이어서 이익을 노려볼 만하다. 금 이외에 은과 같은 귀금속에 투자하고 싶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 투자의 수익성과 위험성을 판단해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인플레이션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의 경제 화두는 단연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책은 2017년에 초판 발행되었고 돈과 인플레이션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400쪽 가까이 되는 적지 않은 분량이고 번역본이기 때문에 문장의 비유나 연결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 점, 저 같은 경제학 어린이가 읽기에는 다소 이해가 쉽지 않은 내용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추천사에 이 책을 3번 이상 읽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두 번째 읽었을 때 머릿속에 정리가 조금씩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아주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에 경제학 상식에 바탕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빠르게 이해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방대한 내용 중에서도 독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는 내용들을 분류해서 낭독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돈을 찍어서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전 세계적으로 시행했는데요. 그에 따라 2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우리나라는 폭발적인 물가 상승과 함께 자산 상승도 이루어지는 지금을 맞이했습니다. 현재는 세계 시장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저금리 기조가 상향으로 분위기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현재의 경제 상황은 상당히 불안정하고 지속적으로 주시해야만 하는 상태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기에 이 책은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통해 미래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발행된 책이기 때문에 유럽과 독일의 상황에 빗대어 서술된 내용이 많지만 책 속의 큰 흐름은 인플레이션을 넘어 초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책은 현금의 가치와 구매력을 떨어뜨리므로 자신에 맞게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 속에 투자에 대한 아주 상세한 전략은 없지만 개괄적인 투자의 방법은 짚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